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 2년 뒤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1000세대 중에 딱 한 개만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품귀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세는 원래 늘 부족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변수들이 겹쳐 있고요. 그 변수들이 당신의 선택지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요.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집을 사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고요. 전세를 놓으면 대출이 막히고 세입자는 떠나질 않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정책이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예요. 당신이 지금 전세에 살고 있다면요. 만기가 돌아올 때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가격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3억이던 전세가 지금 신규로 나오면 5억이에요. 이중 가격 현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계약갱신 쓴 사람은 3억에 머물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5억을 내야 하는 기이한 구조예요.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잠시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전세 매물을 잠가버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당시에도 경고는 있었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결국 세입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었죠. 4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고요. 당신은 그 한복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 단순히 보증금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급등해요. 당신 월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축이 멈추고요. 소비가 줄고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경제 전체가 느려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이고요. 당신은 이제 그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해요. 대출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아직은 숨쉴 공간이 남아 있어요. 무주택자는 DSR 심사 없이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1주택자는 서울이랑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기존 주담대가 있으면 DSR에 막혀서 그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려던 전략이 대출 규제라는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상상해 볼게요. 그를 민수라고 부를게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민수는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직장 근처 전세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 했어요. 그가 원하는 전세 매물은 5억이었는데요. 대출 한도는 2억에 막혀 있었어요. 결국 민수는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붙이는 반전세로 계약 형태를 바꿔야 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시작된 현상이에요. 당신이 뉴스에서 본 전세 매물 증가는 착시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반전세랑 월세가 섞여 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는요. 처음에 5억 전세 대출 문의하던 사람이 계약서 바꿔서 다시 오는 일이 흔해요. 보증금은 3억으로 낮아지고요. 뒤에 월세 100만 원이 붙어 있는 형태로 변형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보증기관에 따라 월세 부분을 차감하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 빼고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월세 1년치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2억 보증금의 80%인 1억 6천 기대했는데요. 월세 공제 후에 1억 4천만 나올 수 있어요. 당신이 근로소득자라면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우회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이들한테 전세자금 대출 시장은 점점 더 좁은 문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월세 차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직전에 낭패 볼 수 있어요. 이제 공급 측면을 들여다볼게요. 왜 전세 매물이 이렇게까지 사라졌는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첫 번째 원인은 실거주 의무예요.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집을 사고 전세를 놓으면서 다른 곳에 살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선택지는 사실상 막혔어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더 엄격해요. 대출받은 집에 직접 살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회수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요. 4년 동안 그 집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예요. 6.27 대책 이후에 이 대출도 총량 규제에 포함됐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려고 대출받으려 해도요.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요. 집주인들은 아예 전세를 놓지 않는 쪽으로 행동을 바꾸고 있어요. 차라리 집을 비워두고 매도 기회를 노리거나요. 처음부터 월세로만 세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목동에서 이사비 8천만 원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들리고 있어요. 반포에서는 5천만 원 줬다는 사례도 있고요. 왜 집주인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 조합 설립이 임박한 단지에서는요.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공실로 만들어야 제값받고 팔 수 있으니까요. 수천만 원 들여서라도 비우는 게 합리적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정책이 만들어낸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행동일 뿐이에요. 당신이 세입자라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집주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요. 따라서 대비도 가능해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정리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20채, 30채 가진 사람들보다 두세 채 가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소규모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랑 규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요. 하나씩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매도를 결심하면요. 이사비 주고, 공실 만들고, 복비 지급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이 과정에서 전세 매물은 시장에서 사라지고요. 남은 매물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생겨요. 신축 아파트 입주장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입주 시즌 오면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신축 단지에서조차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거든요. 현금으로만 전세 계약이 가능해지면서요. 그만한 자본 가진 세입자만 신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강남의 경우 전세금이 10억 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진 세입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잠실이나 대치동 신축 단지에도요. 아직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전세 매물 늘었다는 기사 봤다면요. 바로 이런 고가 신축 물량이 포함된 착시 효과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입지 좋은 곳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화돼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해요. 2026년이 되면요. 전월세 대란이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상승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매수로 돌아서면서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볼게요. 그녀를 지영이라고 부를게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아내예요. 지영이 부부는 전세로 2년 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더 살았어요. 이제 4년이 끝나요. 같은 동네에서 새로운 전세를 구하려니까요. 가격이 2억 이상 올라 있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더 먼 곳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거예요. 지영이 부부는 결국 대출을 끌어모아서요.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선택이 수만 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전세난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요. 매매 수요가 가격을 올리고 가격 상승이 다시 전세난을 심화시켜요. 이건 단순한 시장 순환이 아니에요.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왜곡이 증폭되는 과정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건 어떨까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이쪽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로만 수요가 몰리면서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요. 은행들도 이쪽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임대인들의 심리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전세를 적극적으로 놓으려는 집주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요.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 확대를 그리 반기지 않아요.
한 달 월세 수입의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느끼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형태는요, 적당한 보증금에 적당한 월세를 붙이는 반전세 구조예요. 순수 전세도 아니고 순수 월세도 아닌 양쪽 단점을 피하려는 절충안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당신이 전세만 고집한다면요,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민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결국 반전세로 계약했는데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대출 이자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이제 외곽에 있는 자기 집을 팔고요,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거주와 투자 분리 전략을 포기하고요, 실거주 중심으로 주거 계획을 재편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 내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외곽 매물은 쌓이고 도심 매물은 더 귀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져요. 당신이 지금 외곽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흐름이 당신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외곽에 집을 샀는데 출퇴근 시간이 이 시간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대출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어요. 이사 가려면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외곽 매물은 거래가 뜸해서 원하는 가격에 안 팔려요. 지영이 부부는 묶여 있어요. 정책과 시장이 만들어낸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화할 수 없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요.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집은 있는데 집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가 사라진 사람들이요. 시장은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와 체감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서 말하는 시장과 당신이 경험하는 시장이 다르게 느껴진다면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최선과 최악 사이 어딘가에 현실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 주기로 매물을 잠갔다가 풀어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세요. 2020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으니까요. 2024년부터 첫 번째 만기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대신에요, 실거주로 전환되거나 매도되면서 오히려 사라지고 있어요. 2026년에는 두 번째 파동이 와요. 2022년에 갱신권 쓴 사람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의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요.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집주인들이 다시 실거주로 들어가거나요, 공실로 비워두고 매도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현재 구조에서는 공급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세를 놓지 않는 게 집주인한테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당신이 2년 뒤에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면요,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신호들을 관찰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신이 살고 있는 단지의 실거래가 추이예요. 전세의 실거래가가 급등하고 있다면요, 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는 계약갱신 물량과 신규 계약 물량의 비율이에요. 갱신 비율이 높을수록 신규 매물은 귀해져요. 셋째는 반전세랑 월세 비율의 변화예요. 순수 전세 비율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선택지도 줄어들어요. 넷째는 인근 신축 단지의 입주 일정이에요. 입주 시즌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요, 신축은 현금 부자들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어서 당신한테 기회가 될지는 불확실해요. 다섯째는 주변 재건축, 재개발 진행 상황이에요.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 공실화와 매도 러시가 시작돼요. 이런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요, 남은 매물 가격은 협상 여지 없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이 5가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면요, 시장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요, 먼저 아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안 썼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입지가 좋다면 반드시 쓰는 게 유리해요. 갱신할 때는 DSR 심사를 다시 받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오르면서 대출 금액이 증가하면요,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서 심사를 다시 받게 돼요. 둘째,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입지에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면요.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4년의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2년 뒤에 실거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해외 거주자나 다주택자처럼 실거주 가능성이 낮은 집주인의 매물을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셋째, 전세자금 대출 알아볼 때요. 보증기관별 조건 차이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같은 금액도 결과가 달라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각각의 월세 차감 방식이랑 한도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넷째, 순수전세만 고집하지 말고요. 반전세도 선택지에 포함시키세요. 유연성이 협상력을 높여줘요. 월세 부담이 생기더라도요. 원하는 입지에 거주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다섯째, 청약 전략이 현실적이라면요. 전세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청약은 여전히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막연한 기대로 전세를 연장하는 거랑요. 구체적인 계획하에 연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선택이에요. 여섯째, 집값 하락을 기다리며 전세금을 묵히는 전략은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오히려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요.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다리면은 기회비용이 따라요. 2년 뒤 당신의 전세금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곱째,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이나 신용대출 활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두세요. 계약 직전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협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선택지는 사라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모든 건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로 귀결돼요. 시장은 당신이 준비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기다려주지 않고요. 경고도 해주지 않아요. 민수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계획을 수정했어요. 반전세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영이 부부는 아직 묶여있지만요. 외곽집을 팔기 위한 가격 조정을 시작했어요. 움직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고요. 완벽한 해결책 대신 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집값 폭락하면 그때 사겠다고, 전세가 다시 나오겠지 하면서요. 2020년에도 같은 말 했고요. 2022년에도 했고 2024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세금은 4년 전과 같은 금액인데요.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침식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희망적 관측에 기대는 쪽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자기 기만 위에 세운 계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거고요. 정책이 바뀌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당신한테 남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만기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요. 오늘 저녁 자신의 계약서를 꺼내보는 거예요. 만기일이 언제인지, 갱신권을 썼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대출 조건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같은 동네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 건가요?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요. 2년 뒤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준비한 사람한테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 기회는 또 다른 위기가 돼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 영상을 끄고 잊어버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건가요?